예, 이제 항공기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상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이륙, 상승, 또 순항, 진입, 착륙 등 모든 단계에서 항공기는 기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들도 항공기상청의 적어도 항공기상 포탈 메뉴에서 항공기상을 항상 확인해서 안전하게 기체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상의 첫 번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기상의 첫 번째로 대기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대기권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그 대기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구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직사광선에 무한히 가열되지 않도록 열교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반대로 야간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서 극저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돌멩이죠, 유성. 그리고 우주선, 이 우주선이라 하면 우주에서 오는 광선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한 그 강한 광선이 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대기권에서 그런 광선의 세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태양의 밀입자 등 높은 에너지 입자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왔을 때, 혹은 지구 쪽으로 이렇게 강한 에너지 입자가 왔을 때 지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이 대기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의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 대기권의 건조공기 성분은 78%가 질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가 78%, 산소가 21%면 전체 공기 성분 중에 99%가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나머지 1% 성분이 아르곤, 네온, 헬륨, 크립톤 같은 극소량의 원소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권의 구분. 자, 대기권을 미국에서 미 항공우주국, 미 공군에서 규정을 해놨죠.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먼저 11km까지, 지표면에서부터 11km까지의 고도를 대륙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11km라 그러면 11,000m죠. 이 정도 고도를 대륙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륙권에는 사실은 지구 중력 작용에 의해서 전체 대기권에 떠 있는 산소 질소 성분의 약 70% 정도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도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상현상들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기류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기상현상들은 이 대륙권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11km까지의 대륙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권 궤면으로부터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 궤면에서부터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 위쪽은 1000km까지 전체를 10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먼저 대륙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산소 질소 성분의 대다수가 여기에 몰려 있고, 여기서는 수분 현상이 많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온도 그래프죠. 온도의 하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000m 올라갈수록 6.5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 감률을, 대륙권의 기온 감률은 1000m에 6.5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권 궤면을 지나면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이 오존층에서 태양열을 흡수해서 가열돼 버립니다. 가열을 시켜주니까 이 성층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류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에서는 성층권 화부를 대형 비행기나 수송기 같은 게 이 성층권을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거리 비행을 하신다든지 뭐 미국을 가신다든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을 가게 되면 이 항공기는 계속 고도를 높여서 대륙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을 비행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류가 안정적이니까. 기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료도 감소가 되고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층권은 대형 항공기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층권 궤면인 50km 상공에서부터 80km 상공까지를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권은 지구상에서 지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권은 대륙권과 같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이죠. 그렇지만 대륙권과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수분이 거의 없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권을 비행하던 인공위성이 수명이 다 되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도 지구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 잔해만 떨어지는 게 이 10권에서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중간권에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운석이 지구 중력에서 끌려오다가 이 중간권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들이 이 부분에서 소멸이 되어버리고 지구에는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그런 보호막 구실을 하는 게 중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권은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조공기 성분으로 되어 있어 기상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구를 중력 작용에 의해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물체들이 대부분이 이 중간권에서 소멸이 된다. 그래서 중간권을 벗어나는 것을 우주라고 그러고 중간권까지를 지구의 보호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을 벗어난 10권은 굉장히 넓은 범위죠. 1000km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약 300km는 내기권이라고 그러고 300km 바깥쪽은 외기권이라고 하는 완전한 우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공위성의 궤도는 이 내기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권역은 이러면 10권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 오로라 현상은 태양광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기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로라 현상도 10권에서 감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륙권의 특징에 대한 부분과 각 권역별 특징,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대륙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 대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항공 법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항공의 표준을 규정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이카오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표준을 제기할 뿐만이 아니고 항공기의 성능 비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변화에 따른 항공기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 대기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대기 상태에서 항공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 대기를 제정을 했죠. 그래서 표준 대기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상의 온도는 15도씨라고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상의 온도가 15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항공기의 성능이라 하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15도씨일 때 일반적인 항공기가 활주거리가 한 1.5km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여름철 고온이 되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훨씬 더 많은 거리, 1.5배 정도의 더 거리를 활주를 해야만 뜰 수 있는 양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딱 고정된 이 대기의 조건을 만들어서
이 대기의 조건에서 항공기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준 대기의 조건의 지상의 온도는 15도씨이다. 우리나라 봄철의 평균 기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평균 해수면상의 기압은 1기압. 자, 1기압은 수온을 760mm, 76cm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760mmHg. 그 다음에 다른 단위로 하면 1013헥토파스칼. 또 미리바로 해도 1013미리바. 이게 다 1기압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 체감률은 고도 11km까지는, 자, 고도 11km까지는 대륙권이죠. 자, 대륙권의 기온 감률은 1km에 6.5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계면의 고도는 11km, 권계면의 기온은 마이너스 56.5도, 해면상의 공기 밀도는 1.25kg/세제곱미터.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건조공기 성분. 이것을 표준 대기의 조건으로 정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기 현상의 발생. 자, 기상 현상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상 현상을 대기 수상, 대기 진상, 대기 광상, 대기 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대기 수상이란 것은 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대기 수상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우박, 안개, 서리 이렇게 물로 인해서 생기는 기상 현상을 대기 수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 진상, 이 진자는 먼지 진자죠. 그래서 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기상 현상을 말하죠. 요즘 흔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대기 진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나 황사, 봄철에 양쯔강의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그런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대기 진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 광상입니다. 이 광상은 이제 빛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빛이 반사 굴절, 회절,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광학적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무지개라든지 햇물이 아침, 저녁 노을, 신기루 이런 것들이 이 대기 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기 전상이라 하면 자, 전기 현상이에요. 대기 중에 일어나는 전기 현상. 자, 번개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번개 번쩍번쩍 치는 것은 대기 중에 일어나는 전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세인트 엘모의 불은 뭡니까? 자, 세인트 엘모의 불은 엘모라는 성인이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을 얘기합니다. 자, 엘모 성인의 불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엘모 성인이라는 분은 중세 시대에 배를 타는 뱃사람들이 수호 성인으로 여겼던 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는 게 대전 현상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뱃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자,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이 치기 일보 직전에 먹구름이 가득 모여들면 이 먹구름 속에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뱃사람들은 신께 기도도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풍랑을 비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보면 쇠붙이에 마이너스 전기가 부딪히게 되면 파란색 불꽃이 튀고 또 플러스 전기가 부딪히게 되면 대전 현상에 의해서 빨간색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런 풍랑이 몰아치기 직전에 선원들이 돛대 끝을 보니까 이 쇠붙이에서 파란색 불꽃이 튀었다가 또 빨간색 불꽃이 튀었다가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우리의 수호 성인인 엘모 성인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불빛이다 하고 위안을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즘 보면 건물의 피레침에서도 먹구름이 가득 모였을 때는 파란색 불꽃 또 빨간색 불꽃이 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 의한 대전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엘모의 불은 대기 전상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로라. 오로라가 10권에서 주로 탐지가 된다고 했는데, 자, 오로라 관광을 요즘 많이 가기도 하는데 북유럽 쪽에 많이 가죠. 그래서 북유럽 쪽에 한 도시는 오로라 현상이 굉장히 활발한
때는 북유럽의 한 도시가 정전이 되기도 한답니다. 태양광에 의한 전기작용인 오로라로 인해서 지구상의 전기시설이 마비되기도 하는 그런 전기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 대순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현상, 대기현상은 어떻게 보면 태양의 에너지를 그 복사 에너지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그런 작용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바다에 따뜻한 해수가 극지 바다에 차가운 해수하고 섞여서 열교환을 하는 것을 대양해류라고 그러죠. 그 대양해류에 의해서 해수 온도가 섞여서 열교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서 가열된 공기, 더워진 공기가 극지방을 향해서 빠르게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꺾이는 제트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구가 도는 자전 방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지구 자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류의 방향도 오른쪽으로 꺾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제트기류라고 하는데 이 제트기류는 항상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편서풍처럼 불어오는 겁니다. 이 제트기류에 의해서 항공기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제트 기류의 방향으로 미국 쪽으로 갈 때는 9시간, 10시간이 걸리고 미국에서 반대로 제트 기류를 거슬러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10시간, 11시간, 12시간까지도 걸리는 것이죠. 이 제트 기류는 보통 한 7,000m 이상의 상공에서 강하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힘으로 북반구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것도 열교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분을 하게 되면요. 자, 육지는 바다보다 훨씬 더 열이 빨리 올라갔다가 또 빨리 식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열을 받은 육지가 더 더워지는 거죠. 바다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워진다는 것은 공기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기류의 흐름을 바람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낮에는. 근데 밤이 되면 육지가 훨씬 빨리 식어서 육지가 오히려 고기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죠. 이렇게 낮과 밤에 육풍이 불고 해풍이 불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부는 바람을 해류풍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낮에는 해풍이 불게 되고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되는데 이것은 기온차에 의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산과 골짜기를 봤을 때 자, 노출된 산봉우리는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낮에는 훨씬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저기압 쪽으로 고기압에서 골짜기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걸 곡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 노출된 산봉우리가 오히려 빨리 식어버립니다. 빨리 식게 되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또 저기압으로 이때는 산풍이 부는 거죠. 산에서 골짜기로 가는 산풍, 또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곡풍이 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이런 기온 변화에 의한 바람의 방향의 변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은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1.5m 높이에서 하루에 8번을 측정한 평균치를 기온이라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고요. 자, 온도 변환식 밑에 보시면 섭씨를 화씨로 바꿀 때 변환식이 있죠. 그 다음에 화씨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자,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섭씨 0도일 때 화씨는 32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대입식에 맞춰서 한번 풀이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273.15도를 더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온과 습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이 높을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는 낮아진다고 했죠. 자,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항공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항공기의 양력을, 항공기가 뜨는 힘을 받아야 되는 공기 입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항공기가 양력, 추력 모든 것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 밀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전보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뭐 A380 같은 항공기를 탄다고 했을 때 그 항공기는 표준 대기 상태, 지상의 온도가 15도일 때는 보통 활주로의 활주 거리가 뭐 1.5km 남짓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름철에 고온철이 되고 공기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1.5배 이상의 긴 거리를 활주를 해야만 뜰 수 있는 힘, 즉 양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항공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수직 이착륙을 하는 우리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우리 무인 멀티콥터가 하절기에 임무 비행 시에 주로 수도작에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적재량을 20% 정도는 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재량을 감해주지 않고 최대 적재량까지 실었을 때는 이 항공기에 무리가 오고 제동할 때도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화절기의 방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항공기가 고정이기 활주 거리가 길어진다 하면 우리 같은 회전익 비행기라 하더라도 적재량을 적게 해서 적어도 20% 정도는 감해서 낮은 공기 밀도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공기상청에서도 기온 상승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시간에 2도씨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국지 특별 관측을 실시를 하게 된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 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습도가 높게 되면 공기 밀도가 높은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같은 단위 면적 안에 물입자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밀도는 낮게 됩니다. 습도가 높을 시에는 여름철 고온 시와 똑같이 양력이 적게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은 어떻게 보면 항공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무인 멀티콥터를 가지고 임무 비행을 하신다든지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실기 비행을 하실 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조종자가 멘붕이 되기도 합니다. 뭐 기체가 탈을 쳤는데도 탈을 먹지도 않고 제대로 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만큼 바람은 항공기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바람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밀도가 높은 고기압에서 공기 밀도가 낮은 저기압으로 흐르는 공기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차가 클수록 기압차가 커지게 되고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은 강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 기압차가 크고 좁은 공간에서 온도차가 클수록 그 바람은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바람은 물리량으로 따지면 벡터 에너지입니다. 자, 물리량에는 벡터 에너지와 스칼라 에너지가 있죠. 자, 스칼라 에너지는 크기만 있는 겁니다. 크기만. 자, 몸무게라든지 시간, 부피 같은 거는 크기만 있는 거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크기와 방향이 있는 방향성을 가진 크기는 벡터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의 세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인기를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비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풍향, 풍속을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때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고 또 풍속은 몇 메다 퍼 세크이다 하는 걸 분명히 본인이 복창을 하시고 시동을 걸고 비행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것은 바람이 벡터 에너지이기 때문에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도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속의 단위, 이 바람의 세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메타 퍼 세크로 하고 있죠. 1초에 몇 메타를 가는 바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임무 비행을 할 때
권장 풍속. 자, 권장 풍속은 5m/s 이내일 때. 자, 5m/s라고 하면 약 노트 단위로 따지면 10노트 가까이 되고요. 또 mile/h라는 mph 단위로 해도 약 10mph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노트, mph, m/s가 풍속의 단위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요. 자, 임무 비행 시에는 5m/s 이하일 때 임무 비행을 권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람이 불 때는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멀티콥터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제한 풍속을 8m/s 정도로 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기 시험위원과 수험생들이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 풍속은 없습니다. 다만 임무 비행 시에는 5m/s,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시에는 8m/s를 비행 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도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도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지구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아주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코리올리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코리올리 효과는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힘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이는 전향력이 작용을 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이는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자, 저기압일 때는 고기압 방향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들어오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또 고기압일 때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북반구에서의 경도풍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자, 저기압일 때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는 방향이 북반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인다. 자, 오른쪽으로 꺾이면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기압일 때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나가는 힘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이제는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서의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불고 북반구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남반구일 때는 어떠느냐? 남반구일 때는 전향력의 방향, 코리올리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경도풍의 방향도 반대로 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반구에서의 저기압성 경도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의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도풍의 방향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고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은 반시계 방향, 또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수제자인 토리첼리가 발견을 했죠. 그 기압을 발견하게 된 그 계기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태리의 광부들이 땅속을 팔 때 10m 이상을 파면 양수기로 아무리 물을 끌어올려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당시에 이제 가장 석학이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책을 내고 주장을 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자기 주장을 다 철회하고 가택 연금이 된 상태였죠. 심신이 피곤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 수제자인 토리첼리한테 너가 한번 실험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토리첼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던데 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특별한 금속을 토리첼리가 이용을 했죠. 그 특별한 금속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온이라는 금속입니다. 수온이 금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 수온 HG죠. HG라는 원소 기호를 가진 수온은 아주 특별한 물체라고 할 수가 있죠.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입니다. 자, 손바닥에 올려놓고 수온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액체처럼 움직이죠. 근데 금속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죠. 얼마나 무겁느냐? 여러분, 물 10리터는 10kg에 해당하죠. 근데 수온 10리터는 물보다 13.5배 이상이 무겁습니다. 수온을 10리터를 담게 되면 무게가 무려 135kg 이상이 되게 되죠. 이런 금속이기 때문에 이 기압 실험이 가능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을 실험할 때는 수온이라는 금속을 통에 가득 담아 놓고 1m 길이의 이 유리관을 가득 담은 수온을 거꾸로 세운 거죠. 이렇게 거꾸로 세우니까 이 수온이 유리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수온면이 이렇게 높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높아졌는데 일정한 높이만큼 내려오다가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토리첼리가 왜 이렇게 더 내려오지 않고 멈출까? 유리관을 이렇게 저렇게 기울여 봐도 마찬가지였죠. 이 높이는 딱 76cm로 픽스가 되는 겁니다. 76cm. 자, 그래서 토리첼리가 내린 결론이, 자, 이 수온면을 올라가면서 이 수온이 내려오게 되면 이 수온면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온면이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이 수온 HG를 76cm를 들어 올리는 힘이다. 그렇게 해서 이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고 했고, 1기압은 HG를 760mm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해서 760mm HG라고 1기압을 나타낸 거죠. 자, 이것을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또 미리바로 나타내면 1013 미리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압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수온 76cm의 무게가 얼마에 해당되느냐 하면 물 10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잠수부가 물 속으로 10m 내려가면 또다시 1기압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0m 내려갈수록 1기압의 힘이 생기게 되는, 그게 기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기압은 약 1기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온 76cm를 누르는 힘이다. 그건 물 10m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공기에 있는 고도계, 모든 항공기에는 고도계가 달려 있죠. 우리 무인기에도 고도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도계는 표준 대기 상태에서의 고도를 알 수 있도록 아네로이드 고도계라는 기압 고도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 지역을 지날 때는 그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가 실제 항공기의 고도와 동일하게 되는데, 항공기가 고온 지역을 날게 되면 기압 고도계의 고도보다 실제 항공기의 고도는 더 높게 되고, 또 저온 지역을 날게 되면 기압 고도계가 가리키는 고도보다 실제 항공기의 고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준 대기압에 맞춰진 고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차에 대한 수정치를 조정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해야만 정확한 그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그 지역을 정할 때의 고도를, 정확한 고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압 고도계는 표준 대기에 맞춰진 고도계이기 때문에 고온 지역을 지날 때는 실제 항공기의 고도는 더 높게 되고, 저온 지역을 지날 때는 실제 항공기의 고도는 더 낮게 된다는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름의 양에 따른 하늘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공고시보라고 하는 노탐이나 이런 데 보면 구름의 양 해가지고 뭐
구름의 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설명된 약자로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약자를 보고 구름의 양이 몇 %인지 항공인들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구름이 10분의 1 미만일 때는 클리어를 줄여서 약자로 CLR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에서 10분의 3인 구름의 양이 있다고 그러면 퓨어, 아주 조금 있다는 뜻이죠. FEW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드는 드문드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름이 절반 이하일 때, 자 10분의 4에서 10분의 5일 때는 SCTD라는 약자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큰은 브레이크 브로큰 해서 부서졌다, 이 과거 분사가 되는데 이것이 날씨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얘기할 때 브로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브로큰의 약자 BRKN 이러면 여러분들이 항공고 55에 구름의 양 BRKN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름의 양은 10분의 6에서 10분의 9 정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잘 알다시피 오브캐스트 하면 완전히 뒤덮인 거죠. 이럴 때는 OVC라고 나타내고 구름이 완전히 하늘이 뒤덮인 상태, 이걸 나타낸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이라 하면 관측자나 관측 장비가 얼마만한 거리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5,000m까지 보일 때는 100m 단위로 시정을 얘기하고요. 5,000m가 넘어서게 되면 1,000m 단위로 시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맑은 날씨에서 시정이 9km 이상, 자 9,000m 이상 보이게 되면 그때는 999라고 쓰게 되죠. 자, 시정이 999다 하는 것은 아주 맑은 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우시정을 채택하고 있죠. 우시정을 채택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저 시정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360도 관측자나 관측 장비가 360도 각도를 전체를 봤을 때 일정한 지역의 가시거리가 가장 짧은 쪽을 최저 시정이라 하고 얘기하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시정을 채택을 해서 360도 각도를 다 관찰을 하게 될 때 높은 시정부터 진행을 해서 180도 각도가 넘었을 때의 가장 낮은 시정을 우시정이라 하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정이라 하는 것은 관측자나 관측 장비가 360도 각도를 전체의 시정을 관측을 했을 때 이쪽 지역은 7km 보이고 이쪽 지역은 6km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180도 이상 보이는 지역의 가장 낮은 시정, 이것을 우세 시정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비행 시정, Flight Visibility 하는 것은 비행 중인 항공기 조종석에서 낮에는 조명 없이 밤에는 조명을 켠 상태에서 전방 수평거리 상의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비행 시정이라고 그러고요. 자, 활주로 가시거리라 하면 조종석에서 조종자가 활주로 중심선이나 윤곽을 표시하는 활주로 표면 표시선 또는 등화를 볼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난기류 중에 또 아주 위험한 난기류라고 할 수 있죠. 뇌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우는 썬더스톰이라고 하죠. 썬더스톰.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오후 시간에 주로 생기기도 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상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벼워져서 상승하게 되는 그 공기가 아주 높은 고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면 응결 고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것이 응결핵이 되어서 비가 쏟아진다든지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그 상승 기류 속에 정난운이 생기게 되죠. 정난운이 수킬로까지 1시간 안에 생성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난운 속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섞여서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소나기 같은 강한 비가 쏟아지고 어떤 때는 막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러면 갑자기 3, 4도 이상의 큰 폭우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내우 현상은 1시간 정도의 수명에 바로 소멸해 버리는 거죠. 하강 기류로 비가 약해지면서 소멸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구름의 정난원의 높이가 수킬로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구름이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 구름 속에 항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상승기류, 하강기류에 의해서 항공기 동체가 부러지는 그런 대형 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을 정도로 항공기 운항에 아주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내우.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방제 현장에서 만약에 내우를 만났다. 그러면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방제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원두막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이 내우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우는 우리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을 주지만 멀티콥터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는 1시간 동안의 소나기만 피하면 또 방제도 가능한 그 임무 비행도 가능한 그런 난기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기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기류, 티뷸런스죠. 항공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난기류의 발생 원인을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높은 산의 영향으로 난기류가 발생하는 산악파, 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우같이 대류성 구름 속에 소나기 구름 속에서 발생하는 강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부딪혀서 대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 발생하는 그런 난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이 부딪혀서 생기는 난기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000m 이상 고도에서 부는 빠른 제트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난기류.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난기류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전단풍, 자, 윈드시어라 그러죠. 윈드시어는 여러분들이 일기예보상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에 항공기가 결항이 될 때는 기상캐스터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오늘 제주공항에 윈드시어로 인해서 항공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그 윈드시어라는 것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이 생기는데, 자, 글자 그대로 윈드시어입니다. 시어가 뭐죠? 자, 단청, 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라산을 좌로 돌고 우로 돌아서 앞쪽에 있는 제주공항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공항에서는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고도에 따라서 다른 바람의 세기가 다른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윈드시어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로우 레벨 윈드시어, 즉 저고도에 부는 LLWS라는 낮은 고도에서 부는 윈드시어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위험한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윈드시어가 강하게 부는 때는 항공기가 결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제주공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윈드시어가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난기류 중에 청천 난기류죠. 자, 청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난기류죠. 자, 클리어 에어 티뷸런스라고 하듯이 제트 기류의 축 부근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조종자가 볼 때, 자, 내우처럼 정난운이 크게 생기면 조종자가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청천 난기류는 조종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난기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악파 같은 경우에는 평지로부터 산 높이의 1.5배 이상을 날아버리면 이 난기류의 영향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정 난기류. 자, 항정 난기류는 여러분들 큰 선박이 지나가게 되면 그 선박이 지나간 파도에 의해서 다른 선박들이 영향을 받는 거하고 똑같이 항공기의 경우에도 앞에서 지나간 항공기가 일으킨
와류, 후류에 의해서 다른 항공기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항적 난기류라고 한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날개, 동체, 그 다음에 날개 끝에 유도 항력이 생기는 와류, 이런 것들이 기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주변에 비행을 하는 다른 항공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항적 난기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대형 항공기가 이륙 후에 이륙할 때는 부양 지점 전에 부양을 하라. 또 이륙 후에 착륙할 때는 부양 지점 전에 접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항적 난기를 회피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적 난기류를 회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상기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기호는 전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온난 전선은 빨간색으로 둥글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온난 전선이고요. 또 한냉 전선, 차가운 전선이죠. 차가운 전선은 파란색으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전선이 만났을 때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폐색 전선은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잘 섞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전선의 형태는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만나서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 위를 올라타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그런 형태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은 두 세력, 한냉 전선과 온난 전선의 두 세력이 비슷해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정체 전선의 형태는 한 지역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머무른다고 해서 정체 전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름철의 대표적인 장마 전선이 이 정체 전선이 됩니다. 자, 폐색 전선은 이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 두 개의 전선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잘 섞인 형태죠. 그래서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만날 때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 위를 올라타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형태가 이 폐색 전선이 되겠고요. 자, 정체 전선이라 하면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서로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철의 대표적인 장마 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름철의 장마 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인 온난 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 북쪽에 있는 한냉 전선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 힘겨루기를 하면서 온난 전선이 힘이 세면 중부 지방에서 비가 오고, 또 한냉 전선이 힘이 세면 남부 지방으로 밀어내려서 남부 지방에 비가 오고, 이렇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정한 지역에 계속 비를 뿌리는 그런 전선의 형태가 정체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항공기상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인기 운영에 있어서도 기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기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